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3월 7일 오후 9시 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용입니다. 네, 해축팬은 유튜브 충무이키에서 들으실 수 있고 요즘은 플로에도 올라가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저희가 둘이서 진행을 합니다. 뭐 이제 둘이서 진행되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저희 둘이서 하는데 일단은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둘이. 죽어 같습니다, 네. 진짜로. 근데 그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뭐요? 그 책 집필하는 거? 저요? 네. 해도 되죠. 네. 왜냐면 이거는 축하할 일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너무 또 감사하게 출판사에서 이제 제의를 해주셔갖고 스포츠 교양 청소년 교양서를 이제 집필을 할 예정인데 지금 또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작가님들한테 이렇게 말해놓고 네. 한동안 연락 안 하다가 어느 정도 썼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그게 좀 그렇구나, 그쪽 어깨가. 왜냐면 사실 책 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책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도 좀 뭔가 버킷리스트에 내 책을 써보는 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이런 거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책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거다. 네. 그거 중간에 빠그라질 수도 그렇죠. 있다.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약하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고 저도 지금 이거 충무이키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하는 일도 많아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월 7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개강은 다 했을 거예요. 진짜 개강하니까 제가 2년 동안 군 휴학을 하고 이제 돌아간 건데 벌써 휴학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개강 언제 했어요? 개강 저희 3월 2일 저번 주 목요일 3월 2일 했구나. 네. 그날 하루 가고 이제 어제 이제 거의 처음 간 거죠. 어제가 사실 목요일 날부터 딱히 안 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OT 이런 개념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자꾸 수업을 해요. OT 중에. 저도 오늘 저 이제 4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거의 막학기고 근데 좀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한다고 좀 학점 관리를 좀 안 해놨어요. 저 15학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4학년 2학기 15학점 잘 안 듣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이쪽 판에 조금 발을 빨리 들인 친구들이 있어요. 스포츠 판에. 그 친구들 되게 그냥 학생 때 일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졸업 안 하냐? 그러는데 이번에 막학기다 15학점 남았다. 와 진짜 많이 남았다. 근데 그 친구가 31학점 남았다고 하는 거야. 4학년 2학기인데. 그럼 5학년 하셔야 돼요. 5학년 무조건 해야 돼. 이제. 근데 그 친구는 기자 생활을 하다니까 휴학하고 뭐 학점 좁게 듣고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31학점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5학년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안 삼기 위해서 이번에 수강 신청도 많기 때문에 하수목금을 학교를 가야 돼요. 15학점 하수목금 월공강이신 거예요? 월공강인데 수요일 제외하고는 수업을 하나 들으러 학교를 가야 돼요. 너무 손해다. 너무 손해요. 근데 이제 뭐 정정 기간 때도 계속 살펴보는데 아예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스케줄도 그렇고 그래서 좀 힘들게 좀 학교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청취자분들한테도 뭐 개강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많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조금 연령대가 30대 후반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연령대가 좀 낮아져서 어때요? 요즘은? 25세 정도 되거든요. 딱 저랑 동갑이네. 네, 거의 이제 지용이 그리고 저희 나이 때인데 그러시는 분들 이제 보면 아마 휴학하고 오시는 분들 뭐 군휴학하고 학교 다니고 있다 이러면 한 3, 4학년쯤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취업 준비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뭐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제 맨유가 졌잖아요. 그제구나. 그래서 어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조리돌림 당했어요. 7대0은 조리돌림 진짜. 오늘 딱 강의실 갔는데 옆자리가 하필 리버풀 팬이네가 빈 자리가 거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앉았는데 바로 놀림 엄청 당하고 학교 다니기 싫습니다 그냥. 일단은 뭐 맨유가 7대0으로 졌다. 뭐 이 얘기를 우리가 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갔을 텐데 일단은 맨유 같은 경우는 뭐 7대0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7대0이나 뭐 8대0 이런 경기 있잖아요. 종종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7대0 그건 좀 너무 저는 이 브라질 독일만큼 충격이었어요. 이게 진짜. 어쨌든 뭐 맨유도
지고 뭐 리버풀도 상승가 올라가고 뭐 해서 저희가 뭐 앞에 스몰 토크를 제가 사실 지금 힘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요. 이거 개강의 여파가 너무 커. 제가 사실 3월 2일에 라이브 방송할 때 3월 2일에 예비군 갔다가 바로 왔어. 아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학교 천안에 있어서 그 예비군 또 천안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네,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용산에 또 갔다 올 일이 있어갖고 천안 갔다 용산 갔다가 지금 지금 그래서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멤버들 중에 저하고 그 지용이 둘이서만 좀 빡빡한 스케줄을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가요? 네. 다른 분들은 뭐 예준이들은 이제 한 명 군대하고 이제 한 명 신입생이고 형들은 약간 다 취업 뭐 취업 준비를 하고도 있고 뭐 이제 또 경석이 형은 좀 더 아직 여유 있고 동근이 형은 조금 취업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고민하고 계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모브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또 안 맞아서 오후 9시예요. 그만큼 힘들다 지금. 스케줄 너무 빡빡해서 일단 그렇죠. 텐션은 좀 업해가지고 좀 업합시다. 네, 업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PL 간전 포인트. PL이 3분의 2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저희가 반 지났을 때도 한번 다뤄봤었는데 3분의 2 정도 지났으니까 먼저 PL 간전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의 2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우승권이랑 챔스 유로파 그리고 사실 강등권은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PL 같은 강등권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강등권은 아직 모르겠고 일단 챔스랑 뭐 유로파 컨퍼런스 이 정도는 좀 잡힌 것 같은데 일단 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게 좀 관전 포인트인지 알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이 생각보다 경기 수가 많이 채워졌어요. 38경기 중에 26경기 치른 팀도 있고 제일 적은 팀이 아마 브라이튼 23경기일 텐데 그 정도면 사실 진짜 3분의 2가 지나간 거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 번씩 살펴보는 건 좋다. 그리고 우승권 그리고 챔스권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강등권은 진짜 모르겠어요. 강등권은 너무 팀이 많아요. 강등권 아마 이제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본머스하고 소튼이 21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수 뭐 이런 거는 거의 다 똑같은데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한두 번씩만 삐끗삐끗하면 아니면 뭐 강팀을 연속 2번 만나거나 이러면 바로 역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 맞대결을 하면은 또 맞아요. 6점짜리 경기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강등권도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우승 경쟁부터 살펴보죠. 일단 뭐 한 팀 한 팀 보면서 좀 어떤 일정이 남아 있고 그리고 어떤 게 고비고 관전 포인트 좀 짚어드릴게요. 뭐 1위부터 살펴볼까요? 뭐 아스날부터 살펴봐야겠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제 26경기 치렀고 승점 63점입니다. 남은 일정을 쭉 읊어드리면은 풀럼, 팰리스, 리즈, 리버풀, 웨스트햄, 소튼, 맨시티, 첼시, 뉴캐슬, 브라이튼, 노팅엄, 울버햄튼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진짜 이 고비 맨시티, 첼시, 뉴캐슬 3연전입니다. 일단 맨시티 어웨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정입니다. 원정 경기 그리고 첼시 홈 경기 있고 그리고 뉴캐슬 원정 경기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3경기 연속도 되게 빡센데 그렇죠. 저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노팅엄 울버햄튼 이 경기도 빡세다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강등권 팀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좀 빡빡하거든요. 이 시점 되면 사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승점을 잘 획득을 해가지고 한두 경기 남겨두고 우승을 확정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있을 수 있죠. 큰 걱정은 없겠지만 만약에 38경기까지 다 해야 된다면 울버햄튼 막 이제 강등권 싸움 하고 있다 이러면 빡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맨시티, 첼시, 뉴캐슬이 빡빡하긴 하나 여기도 조금 고비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차라리 이때 조금 중위권 팀들 만나서 뭐 이제 중위권 팀들 가끔씩 이제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면 뭐 유로파 컨퍼런스도 안 되고 뭐 이러면 그냥 우리 유스 애들 한 번씩 뛰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돌릴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면 차라리 나을 텐데 여기가 좀 빡빡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브라이튼, 뉴캐슬 다음에 바로 브라이튼이거든요. 여기도 빡빡해요. 여기도 빡세요. 브라이튼도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고 여기가 23경기밖에 안 했는데도 지금 승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6연전이 될 수도 있다. 빡센 경기. 그러니까 만약에 노팅엄이랑 울버햄튼이 강등권에 있다면 정말 좀 아스날 입장에서 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이제 뭐 맨시티 전으로는 뭐 리버풀 한 경기 제외하고는
조금은 수월할 수 있는 경기라고 네. 생각은 저는 들어요. 물론 그러니까, 다음 경기 풀럼이 좀 빡세긴 합니다. 풀럼이 어웨이이기 때문에 풀럼 입장에서 홈이죠. 네. 이런 경기가 사실 빡빡하고 팰리스도 홈에서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 경기는 팰리스가 원정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근데 아스날이 우승 후보라고 우승 경쟁을 하고 또 우승에 가장 가깝죠. 가깝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팀들을 만나더라도 이겨야 된다. 그렇죠. 우승을 할 거면 우승을 하려면 이겨야죠. 우승을 이겨야 된다. 네. 또 저번 경기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맞아요. 우승 후보라는 거. 사실 그거 딱 뭐지 볼 때 아스날 안 되겠구나. DTD 이거 한번 외쳤다가 이기는 거 보고 이번 시즌 아스날이 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아스날은 뭐 맨시티 경기부터 시작해서 시즌이 끝나는 38경기까지 빡빡할 수는 있다. 네. 하지만 이 특히 맨시티, 첼시, 뉴캐슬로 이어지는 이 3연전이 특히 위험하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자면 38라운드가 울버햄튼이잖아요. 근데 울버햄튼이 17이야. 지면 강등이고 그리고 아스날이 이기면 우승이야. 이러면 진짜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막 이때 강등 팀이 정해져. 네. 이러면 차라리 낫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토트넘, 노리치 같은 경우에도 노리치가 사실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었어요. 그 시기에는 노리치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마지막 홈 경기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한 골이 먹히기 시작하니까 와를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덕분에 손흥민도 득점을 하고. 네. 제가 볼 때는 이 맨시티 전 이후로 좀 빡빡하다. 진짜 빡세다. 그 다음은 2위 맨시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26경기 치렀고 58점입니다. 남은 경기는 팰리스, 웨스트햄, 리버풀, 소튼, 레스터, 브라이튼, 아스날, 풀럼, 리즈, 에버튼, 첼시, 브랜드포드 이렇게 하고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비교적으로 이제 강팀과 연달아서 상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맨시티가 뭐 지금 1차전에서 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상위 라운드 진출이 좀 유력한 팀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로파를 치르는 아스날이나 뭐 맨유보다는 조금 체력적인 부담이나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 좀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맨시티의 경기 일정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수월하다 생각 들거든요. 네. 일단은 마지막 경기가 브랜트포드예요. 그렇죠. 브랜트포드가 유로파 컨퍼런스 경쟁을 하게 된다면 네. 뭐 빡세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랜트포드는 아마도 뭐 이제 강등권 아니고 강등권 아닐 것 같죠. 좀 의미 없는 동기부여가 없는 9위 아니면 12위 그런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으면 뭐 사실 마지막 경기도 뭐 꽁으로 좀 먹을 수도 있고 뭐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도 브랜트포드는 B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B팀을 좀 기용을 하면서 좀 돌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리즈, 에버튼 이 두 경기가 만약 강등권 싸움에서 좀 그렇죠. 잡아먹힐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기 좀 제외하면은 뭐 리버풀도 홈에서 만나, 아스날도 홈에서 만나, 첼시도 홈에서 만나. 그렇죠. 이러면 수월하지 않나. 제가 지금 보이드 처리한 경기가 약간 주요 경기들인데 다 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맨시티는 차라리 챔피언스리그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그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저였어도 제가 펩이었으면 무조건 챔스에 올인할 것 같아요. 일정이 굉장히 좋고 어려운 경기들을 다 앞전에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작년에 비해서 뭐 맨시티가 이번에 패가 좀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에 좀 힘든 경기를 많이 했네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생각보다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아스날이 아직까지도 우승을 확정이다라고 얘기는 뭐 아직 라운드 많이 남았지만 힘들다. 맨시티가 일정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뭐 이거를 우승 경쟁팀으로 넣으셨네요. 제부터 아닌데. 이제 작성자 프리미엄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제 제가 볼 땐 3위는 하는데 이게 우승 경쟁은 조금. 그래서 저도 좀 양심장에 이제 조금 밀려난 모양새라 적어놨잖아요. 뭐 멘트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맨유는 조금 밀려난 모양새다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맨유 충분히 승점 뭐 계산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직 한 경기 덜 했으니까 또 그리고 그래서 남은 경기 보면은 뭐 브라이튼, 뉴캐슬, 에버턴, 노팅엄, 첼시, 토트넘, 빌라, 웨스트햄, 울버햄튼, 본머스, 풀럼 그리고 브랜트포드랑 소튼이 이제 컵 대회 때문에 연기가 돼서 언제 치러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좋은데 일정은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 아스날이랑 맨시티랑 이제 경기를 안 하고 어쨌든 본인 팀보다 상위에 있는 팀이랑 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주요 경기가 좀 원정에 있는 걸 좀 제외한다면 일정은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원정 경기가 좀 많긴 하다. 원정 경기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맨시티보다도 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맨시티보다도 좋을 수 있죠. 그만큼 일정상 수월하다. 네.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브라이튼하고 뉴캐슬 이 원정 경기 두 개가 조금 빡세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이 좀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브랜드포드 그 공포증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4대0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맞아. 얘네랑 상대할 때 또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봐야 되고. 브랜트포드가 근데 아마 그때 브랜트포드 홈 경기였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브랜트포드가 원정 경기 나가면 또 조금 약한 모습 많이 맞습니다. 보여줘서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사실 맨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경기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반 막판 가면 우승이랑은 멀어지고 챔스는 굳혀지고 챔스는 굳혀지고 우승이랑은 또 멀어지고라고 생각이 들면 유로파 우승에 좀 더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 이 토트넘 경기가 끝나면 사실 빌라, 웨스트햄, 울버햄튼, 본머스, 풀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마 빌라랑 풀럼 뭐 빌라까지는 뭐 아직 막판은 아니니까 풀럼 같은 경우는 뭐 유럽 대항전에 뭐 경쟁을 하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풀럼 뭐 조금 쉽게 한다 치고 본머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강등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머스도 뭐 확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좀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판 두 경기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맨유가 오히려 맨시티보다 일정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승은 어렵다. 우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위에서 다 무너져줘야 되는데 위에서 뭐 만약에 맨시티가 리버풀, 아스날, 첼시 홈을 다 지던가 뭐 이런 그리고 맞대결 있죠. 맞대결에서 비기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 좀 맨유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희박하죠. 어제 또 리버풀전 져서 접었습니다. 그것도 승점 차가 좀 나요. 승점 차 한 경기 덜 치렀다고 해도 한 경기를 이겼다 생각했을 때 52점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어제 리버풀이 이겼으면은 맨시티랑 한 경기 약간 맞아요. 한 경기 차가 됐거든요. 근데 져서 접었습니다. 어쨌든 뭐 맨유 같은 경우는 우승 경쟁은 몰라도 뭐 4위 굳히기 정도는 4위 안에 굳히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생각 듭니다. 그 이제 뭐 챔스 그리고 유로파 경쟁권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4위까지 챔스고 6위까지 이제 유로파잖아요, 보통. 그래서 딱 보시면 이제 맨유 들어가 있고요. 맨유는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고 그다음에 토트넘, 리버풀, 뉴캐슬 이렇게 세 팀인데요. 먼저 토트넘 경기부터 토트넘 남은 일정 보면은 노팅엄, 소튼, 에버튼, 브라이튼, 본머스, 뉴캐슬, 맨유, 리버풀, 팰리스, 아스톤 빌라, 브랜드포드, 리즈 원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일 빡세요. 제가 볼 때는 일정상 와 이거 왜 이렇게 빡세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어쨌든 제가 찾아봤어요. 이 유럽 그러니까 4위를 하려면 승점을 한 몇 점 정도 계산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 시즌 토트넘이 4위를 기록했는데 그때 승점이 71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역순으로 쭉 말씀드릴게요. 이땐 첼시가 4위를 했는데 67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다음 그 전 시즌 보면 그때 첼시가 4위를 했는데 66점. 그리고 그 전 시즌은 토트넘이 71점. 그리고 그 전은 리버풀이 75점이었어요. 근데 이런 점을 살펴봤을 때 대략 승점을 70점 오버로 승점을 쌓는 팀이 아마 4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토트넘이 현재 26경기에서 45점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모자란 게 25점이에요. 그럼 경기가 12경기 남았을 때 웬만한 경기들은 다 이기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승점을 패배가 하나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깎여요. 3점이.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경기 다 이겼을 때 36점이잖아요. 근데 하필 지난 경기 져갖고 또 승점 깎아먹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뭐 맨유, 뭐 리버풀 이런 거 지면 뭐 또 6점 깎이면 생각했을 때 3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5점을 잘 관리해야 돼 생각보다. 그 5점 관리 무조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팀들은 다 이겨야 된다. 근데 진짜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그 좀 애매한 팀들을 못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비기거나 지거나. 장장 지난 경기도 못 이겼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토트넘은 매 경기가 약간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팅엄 홈, 소튼 원정, 에버튼 원정 이렇게 지금 좀 다음 경기들은 좀 수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울버햄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경기 다 이겼어였어요. 맞아요. 네, 다 이겼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 울버햄튼 전부터 좀 삐그덕 됐으니까 아마도 노팅엄, 소튼, 에버튼 이때 한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반등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브라이튼 홈 경기를 치를 것 같은데 브라이튼 홈이 너무 빡세. 브라이튼이 요즘 너무 잘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트넘은 4위가 조금 뭐 지금 상황에선 제일 유력하다고 얘기할지언정 제가보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정말 이게 뭐 4위 하면 콘테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건 제가 대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초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어쨌든 이 분위기, 이 상황 속에서 4위를 한 거는 분명 칭찬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리버풀. 네, 리버풀은 이제 토트넘보다 한 경기 더 치른 25경기고요. 승점 42점입니다. 남은 경기 보시면은 본머스, 풀럼, 맨시티, 첼시, 아스날, 리즈, 노팅엄, 웨스트햄, 토트넘, 브랜드포드, 레스터, 아스톤빌라 그리고 소튼 원정으로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뭐 여기는 고비라고 하자면 맨시티, 첼시, 아스날 3연전이요. 야, 이거 빡세다. 이건 좀 빡셉니다. 이게 빡세네. 근데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리버풀 입장에서 지금 맨유를 7대0으로 잡고 분위기가 좀 올라온 상태에서 본머스랑 풀럼 정도는 좀 잡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런 좀 상승세의 분위기에서 뭐 첼시를 강팀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강팀 3연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래도 막 분위기가 꺾였을 때 만나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최근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리버풀이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브라이튼 시절 포터가 리버풀한테 조금 강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전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첼시 원정이니까 또 이거 좀 힘든 경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좀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경기는 토트넘과 맞대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기로 인해서 왔다 갔다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리버풀은 저는 가장 유력한 4위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사실상 탈락이 유력하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도 뭐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고 FA컵 살아있나요? FA컵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정상 빡세더라도 4위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선수들이 복귀를 하긴 했어요.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클럽이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켜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마 다음 경기를 하게 되면 리버풀이 이제 26경기로 다 똑같아지고 승점도 만약에 승리 시에 승점도 45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토트넘이랑은 이제 뭐 골득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정말 7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골득실이 9개나 차이가 나요. 9대0으로 이긴 경기도 있지 않나요? 소튼인가? 본머스인가? 본머스가 첫 번째 경기 때 본머스 그렇게 잡고 아마 스코파커가 나갔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9대0 때문에 나갔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스코파커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경기를 대승을 이끌었던 적이 있고 어쨌든 이 골득실이 이제 19점이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리버풀이 지금 분위기가 좋고 아무리 일정이 좀 빡세다 하더라도 뭔가 토트넘보다 그냥 분위기가 좋으니까 뭔가 이 맞대결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뭐 리버풀이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뉴캐슬을 살펴볼 건데 뉴캐슬이 힘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승리를 거둔 적이 있나요? 거의 뭐 맨날 무만 캐고 심지어 지금 최근 경기에서 이제 뭐 리버풀, 맨유 그리고 맨시티를 만났다. 뭐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그 경기죠, 이제 결승전. 그거죠. 그래서 최근 5경기 전적을 보면 웨스트햄무, 본머스무. 본머스무요? 그리고 리버풀 패. 그리고 맨유랑 이제 컵 대회에서 패, 그리고 맨시티 패이기 때문에
승리가 없네요. 네,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5경기에서 2득점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이 공격수 공백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이삭 선수도 있고 뭐 좋은 선수들이 이름이 좋은 선수들 몇 명 있지만 네. 골을 넣어줄 선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타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뉴캐슬 경기 보니까 수비는 좋은데 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조금. 팍팍 들더라고요. 네. 역시 축구는 스트라이커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결국 공격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네. 왜 공격수가 제일 비싼지는 알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어떻게 보면 토트넘도 수비가 안 좋더라도 네. 해리케인으로 이어지는 해리케인 때문에 4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 뭐 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정 뭐 보시면 울버햄튼, 노팅엄, 맨유, 그리고 웨스트햄, 브랜드포드, 아스톤빌라, 토트넘, 에버튼, 소튼, 아스날, 리즈, 레스터, 첼시. 또 하필 마지막에 첼시네. 네. 이거는 네. 뭐 제가 볼 때는 막 엄청 어렵다는 아닌데 강팀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네요. 네. 그리고 맨유랑 토트넘이 이제 4위 과시권이니까 이 두 경기에서 진다면 사실상 사이가 불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뉴캐슬이 아마 경기가 뭐 토트넘보다 2경기가 적다고 해서 네. 뭐 승점을 이제 어찌 보면 6점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네. 역전은 됩니다. 4위가. 근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요즘 분위기보다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봤을 때 리버풀이 제일 유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 보니까. 돈을 걸려면 리버풀에 걸 것 같아요. 뭐 토트넘이 축구를 잘한 것도 아니고 네. 뭐 뉴캐슬이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리버풀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음 경기 뭐 유로파 컨퍼런스 경쟁인데 사실 저는 여기서 팀들 중에 유로파에 도전할 수 있는 팀들 꽤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이제 사실 토트넘이 유로파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진짜 유로파도 간당간당하다. 네. 그렇게 보여요 지금. 사실 풀럼이랑 두 경기 2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네. 일단 풀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제 이거를 브랜트포드랑 풀럼 경기를 한 거를 하이라이트를 보고 왔는데 네. 이 풀럼이 만약 어제 브랜트포드 경기를 이겼으면 여기도 빡세요. 풀럼이 은근 빡세거든요. 브랜트포드와 함께 이 팀이 굉장히 빡세고 저는 그나마 4위 경쟁도 가능할 것 같다는 팀을 하나 뽑자면 전 브라이튼이에요. 지금 브라이튼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지금 심지어 경기 수 굉장히 적거든요. 지금 23경기인데 38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만약에 26경기로 계산을 하고 3경기 다 이긴다 치면은 몇 점이야? 47점이죠. 47점이면은 역전되죠. 뭐. 역전이에요. 바로 4등이 되기 바로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그 3경기를 다 이긴다는 가정은 또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요즘 브라이튼이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요즘 미토마가 좀 잘하잖아요. 미토마 잘하죠. 미토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읽혔다고 좀 했었는데 또 바로 다음 경기에서 시원프로바 해버리더라고요. 일단은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가 뭐 상대 팀의 컵 대회 이런 걸로 막 연기된 경기도 좀 있어요. 그것도 있고 뭐 FA컵도 경기를 치르다 그쵸. 보니까 아마 뉴캐슬 경기인가 뉴캐슬전이 거기도 연기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경기 수가 좀 적은 편인데 만약에 뭐 이제 막판에 이제 시즌 막바지쯤에 이제 끼어넣기 이런 거 하면 좀 빡빡해질 수는 있는데 사실 이 팀이 유럽 대항전 나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빡빡할지언정 아마 데제르비가 잘 만들어서 좀 팀을 좀 더 높은 순위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이 골득실도 14점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맨유보다 높네요. 토트넘보다도 높아요. 토트넘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골득실 이런 거 봤을 때 그 뭐 최전방 공격수 지금 데니 웰백 선수 부상당하고 뭐 자꾸 결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윙어들이 골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브라이튼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강팀들 상대로 브라이튼 굉장히 힘들다. 네, 그렇죠. 강팀들 조심해야 됩니다. 브라이튼이 리버풀을 되게 잘 잡았잖아요 이번 시즌. 다행히 리버풀이 이제 브라이튼 경기랑 다 끝나서 리버풀한테 오히려 호재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봤을 때 뭐 리버풀이 4위를 가게 된다면 유로파 정도는 브라이튼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은 또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FA컵에서 8강에 진출했는데 또 8강 상대가 또 1부리 팀이 아니에요. 그 뭐지 그림지비 타운인데 거기 몇 부리그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몇 부리그냐? 풋볼리그 4부인가요? 어쨌든 승리가 좀 유력한 상황이어서 FA컵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팀이어서 되게
그 분위기상으로 정말 4위 싸움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아닐까. 그리고 FA컵도 뭐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두 번 8강전에서 좀 쉬운 상대를 만났으니까 4강하고 결승만 잘 치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4강에서 만약에 셰필드랑 블랙번 올라오는 팀은 그 팀 걸리면 또 결승만 또 잘하면 되는 거니까. 맨시티랑 맨유를 피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브라이튼도 이번 시즌 굉장히 빡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10위의 첼시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왔어요. 첼시를 조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가 뭐 어디 갈 거다 이걸 생각한 게 아니라 첼시가 이제 약간 조무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팀으로 첼시가 정해준다. 네. 첼시가 킹메이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포터가 이제 역사 이제 주인공은 사실 언제나 빌런이거든요. 첼시가 빌런이다. 지금 우승이랑 챔스 경쟁 중인 팀이 6팀이잖아요. 네. 어쨌든 봤을 때 이제 에스턴, 맨시티, 맨유, 리버풀, 뉴캐슬, 토트넘 빼고 5팀이 남았어요. 리버풀도 만나고, 네. 그거 뭐 브라이튼도 아까 얘기했으니 브라이튼도 있고, 맨유도 만나고, 아스날도 만나고, 뭐 맨시티도 만나고, 뉴캐슬도 만나고. 정말 좀 빡빡한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첼시인데 안 그래도 분위기가 그렇게 막 썩 좋지 않은데 좀 일정도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러네. 제 생각엔 첼시가 뭐 유로파를 가나 뭐 못 가나 이런 거 지금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할 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좀 어떻게 좀 승리를 하느냐 그게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첼시를 꺾냐 마냐가 이 상위 팀들한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토트넘은 꺾었거든요. 토트넘이 이겼어요. 토트넘 꺾었거든요. 이게 1승 중요해요. 1무로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 첼시. 이렇게 된 거 첼시가 뭐 나중에 좀 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좀 잡아주면 토트넘 입장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우승을 꿈꿀 때까지만 하더라도 맨유가 리버풀한테 지기 전까지는 이게 첼시가 조금 리버풀의 아스날을 좀 리버풀이 뭐야 맨시티랑 아스날을 좀 잡아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 좀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접었죠. 네. 뭐 첼시가 제가 볼 때 이거 일정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밑에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나는데 빡빡하다. 여기 강등권이 한 13점 차인데 만약에 뭐 이거 뭐 리버풀 뭐 브라이튼 그러니까 이 5경기 다 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나. 이러면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첼시도 빨리 반등을 해야 돼. 남은 경기들은 무조건 잡아내야 되고 특히 잡을 수 있는 팀들은 무조건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 좀 들면서 첼시가 이번 시즌 최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첼시를 듭니다. 먹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 시즌의 향방이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첼시를 잡아라.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이렇게 팀들 다 살펴봤는데 마지막 뭐 강등권 정도 한번 살펴보죠. 네, 뭐 일단 11위가 아스톤 빌라고요. 그다음에 강등권을 보면 이제 12위부터 20위를 봐야 돼요. 꼴찌까지가 이제 6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첼시 얘기는 하긴 했지만 빌라랑 첼시는 뭐 강등권 이런 거는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충분히 동기부여 떨어진 중위권 정도의 레벨일 것 같은데 크리스탈 팰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울버햄튼, 노팅엄, 레스터, 웨스트햄, 리즈, 에버턴, 소튼, 본머스까지 모든 팀들이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여기서 에버튼 제외하고는 경기 수가 다 울버햄튼이 또 포함되네요. 울버햄튼이랑 에버튼 제외하고는 경기 수가 다 똑같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아직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근이 형, 병규 형 희망을 가지세요, 형님들. 제가 볼 때는 소프트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에버튼은 몰라. 소프트 진짜 힘들 것 같아. 소프트 진짜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뭐 승점 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역전을 할 수 있고 사실 승점 3점 하나만 챙겨도 여기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진짜 커요 지금. 무승부도 커요 여기는. 1.1점이 소중합니다. 빵점만 아니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팀들은. 뭐 아마 진짜 이번 시즌 뭐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도 그렇고 요즘은 강등권이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신 막판만 되면 강등권이 허덕이는 게 너무 빡셉니다. 일단 너무 좋은 팀들이 지금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한 33라운드 이쯤 되면은 조금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3-4면 한 팀은 정해져요. 한 팀은 정해지는 수준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후보도 한 4팀 내지 5팀 정도. 줄어들죠. 지금은 한 12위까지지만 제가 볼 때 한 15위 선으로 한 끊겨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4라운드 전까지 15위를 수성해야 된다. 네. 무조건 15위 이상을.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강등권 당하는 팀들의 대부분 승점이 한 31점에서 한 40점 사이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30대 후반이면 강등권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21점에서 뭐 한 6점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15점만 싸우면 되는데 15점 너무 빡센데? 15점 빡세. 5승인데. 야 15점 빡세다. 어쨌든 어렵습니다. 네. 강등권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등권 싸움도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첼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제가 나왔네. 네. 첼시를 잡아라. 네, 첼시를 잡아라. 첼시를 잡아라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첼시를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네. 첼시가 이제 이번 시즌 주인공이네요. 네, 주인공입니다. 돈도 많이 쓰고 어. 저희가 첼시에 계속하고 네, 있잖아요. 이거 자꾸 내가 배치를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꾸 포터 얘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어쨌든 요 정도만 포터가 잘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매년 하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은 좀 첼시가 가장 핵심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바로 K리그 얘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K리그가 지금 상황에서 2라운드까지 다 치러진 상황이고 모든 팀이 이제 홈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네, 그리고 뭐 FA컵도 제가 살펴보니까 1라운드를 경기를 다들 치른 것 같더라고요. 네, FA컵은 뭐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K리그 팀들 같은 경우는 뭐 64강인가 32강인가 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어쨌든 뭐 1라운드도 진행됐으니까 이제 축구의 대한민국 축구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올 시즌 뭔가 좀 월드컵 효과도 있는지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네, 확실히 K리그가 이번 시즌 좀 흥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쿠팡이 중계권을 잡으면서 돈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노력하는 티가 납니다 지금. 네, 그리고 노력한 티도 확실히 나면서 또 재미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쿠팡이 좀 초반까지는 일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건 숫자가 얘기해 주니까 좀 숫자와 관련된 얘기 해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K리그 1부 리브 팀이 모두 홈 개막전을 치렀고 12경기에서 총 16만 2,865명 관중이 들어왔습니다. 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2017년 이후 최다 관중인데 2017년에도 16만 4,434명.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한 3,000명. 네, 한 3,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니죠. 한 2,000? 2,000도 안 낼 것 같은데? 한 1,000명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근데 주목해야 되는 점은 2017년에는 무료 관중을 포함해서 집계했다는 점입니다. 무료 관중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16만 2,865명은 모두 유료 관중입니다. 네. 일단은 평균적으로 이 심판석에서 뭐 경기 매니저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사인을 하거든요. 뭐 관중 매니저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인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료 관중이 있고 무료 관중도 따로 계산을 해요. 이제 무료 관중은 제가 대충 한 시즌을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게 한 100명대 정도 있어요. 무료 관중들은 한 경기당. 근데 아마 개막전이고 이런 거 계산해 봤을 때 뭐 100명 이상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우리가 이번 시즌이 더 많이 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끝나는 시기고 월드컵 효과도 있고 그리고 쿠팡이 좀 새로운 시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K리그가 좀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여기 이제 뭐 울산도 28,000명, 그리고 서울도 22,000명. 이게 좀 아쉬워서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북이 19,000명? 조금 아쉬운 숫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가 좀 가기가 어려워요. 그 경기장이랑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전북이 그래도 K리그에서 가장 에이스 팀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9,000명 좀 아쉽죠. 축구를 진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전도 뭐 18,000명이면 굉장히 많이 왔다. 18,000명이면. 제가 대전 구장을 그때 국대 경기 때 한번 가봤는데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거의 충남대랑 거의 붙어 있어갖고 대학생들 오기도 되게 좋고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승격한 팀인데도 굉장히 많은 관중 수를 불러일으키면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대전은 확실히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관중들 유입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일부 리그 축구를 잘하면 팬들은 자동으로 계속 쌓이는 것 같습니다. 또 스폰서도 하나은행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돈과 실력이 합쳐지면 좋은 시즌을 낸다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뭐 14,000명, 그리고 대구가 10,000명, 수원이 10,000명, 인천 10,000명. 근데
이게 수원 삼성이거든요. 수원 삼성이 10,000명인데 수원 삼성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명문 클럽이기 때문에 뭐 수원 정도면 옛날에 많이 오면 엄청 한 15,000명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아쉽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축구를 잘하는 팀은 간증 많이 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 이 10,000명 고지도 굉장히 많이 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쿠팡 플레이가 좀 중계를 하면서 라리가처럼 중계 기술을 좀 도입하고 그 다음에 경기 중간중간에 이벤트도 많이 진행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막 다나카도 부르고 다나카 씨 오고 그 맑은 눈의 강인도 오셨고 김하영 씨도 와서 막 되게 좋은 이벤트 하고 가시는 거 보면은 되게 좀 팬들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쿠팡 플레이 측도. 일단은 뭐 아마 쿠팡사 한 경기씩 픽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라운드당 한 경기죠. 한 경기씩. 그래서 첫 번째가 아마 현대가 더비 때, 그리고 두 번째인가 전북 대 수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경기를 픽해서 좀 중계를 해줬고, 또 뭐 하질에 대해서 의문부가 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질 시스템이 A, B, C 이렇게 통해서 뭐 중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B 과정을 없애고 뭐 A와 C로 바로 직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는 제가 듣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럼? 그래도 뭐 쿠팡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할지언정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고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좋은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는 K리그 전체적으로 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축구 산업이 살려면 자국 리그가 잘 돼야 됩니다. 맞아요. 자국 리그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여기 보시는 분들도 좀 해축만 보지 마시고 K리그도 조금 섞어가면서 한두 경기. 우리 팟캐스트 이름 자체가 해축인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축을 즐기기 위해선 어쨌든 K리그의 성장도 좀 같이 가면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축구 먼저 뭐 꼭 봐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하고 한국 축구도 좀 봐주세요 정도의 같이 얘기를 좋다.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K리그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걸 위해서 좀 구단도 많이 노력해야 되고 협회 관계자들도 그리고 뭐 중개사도 많은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확실히 뭐 쿠팡에서 이렇게 도입되니까 재밌게 보시는 분들 많은 것 재밌는 같더라고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K리그를 사실 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건 2020년 군대 때 조금 못 보고 올해 다시 보는 건데 확실히 쿠팡에서 이 중계해 주는 거 보니까 좀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유료인 점이 조금 걸렸었는데 충분히 그 정도는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쿠팡 와우 회원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쿠팡 와우가 컨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포티비랑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즌 K리그 우승팀도 한번 예측해 보고 그리고 뭐 주목해야 볼 팀, 뭐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선수까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끼리도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단톡방에서. 그래서 이번 시즌에 우승팀 누가 될 것 같냐 이런 것도 질문해보고 뭐 1, 2라운드 보니까 이 팀 주목해볼 만하다. 그리고 선수도 괜찮다. 이런 것도 하나 다 모아봤는데 일단은 사실 K리그 우승하면 두 팀으로 그냥 갈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단은 뭐 저하고 지용이는 일단 울산 우승을 예측했어요. 올 시즌 전북 축구하는 거 보니까 얘는 우승 이번에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2라운드 보면서. 저도 전북이 수원한테 잡히는 걸 봤을 때 물론 수원이 그날 잘했어요. 잘했어요. 수원이 되게 잘했는데 전북이 이 스쿼드를 가지고 이런 축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는 전북이 이번 시즌 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현대가 더비 전반전입니다. 그때 잘했죠. 그때 진짜 잘했어요. 그때 진짜 잘했어. 와 근데 이 후반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김상식 감독이 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번에 아마노준 선수가 울산에서 전북을 이적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아마노준 선수에게 정말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근데 아마노준 선수 잘했어요. 잘해요. 확실히 좀 잘하고 이 선수가 조금 그래서 일본의 넘버 10이라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굉장히 좀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울산에 이타루 선수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팀들 간의 이 일본 선수들끼리의 싸움도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은 이제 예준 1, 2 모두 울산 예측했고 그다음에
병규 형이랑 희찬이 형 두 분이 이제 전북 우승을 예측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것 좀 논림의 문제가 아닌가. 물론 병규 형은 그 얘기를 해요. 매번 얘기하는 게 전북이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다. 솔직히 근데 2등하는 게 무너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꾸역꾸역 이긴 이겼다. 그런 게 울산의 한 시점에서부터 좀 오지 않을까? 그럼 전북이 좀 역전할 기회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좀 근데 병규 형은 언제나 좀 전북이 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하죠. 강하긴 강하죠. 강해요. 그리고 전북도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아마 울산 아니면 전북일 텐데 저희끼리는 뭐 한 4대2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목해야 할 팀을 좀 골라보면 저는 이제 대전과 강주를 골라봤어요. 이게 두 팀이 승격팀이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전도 잘하지만 저는 강주 경기를 1라운드 때 봤거든요. 와 이정효 감독의 그 축구가 아기자기한 축구가 굉장히 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반대로는 전북 이거 반대로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전북에 대한 그 의구심이 좀 계시구나.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유 때문에 그거 같은데 뭐 이거 따로 있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희찬이 형은 또 제주. 남길 감독에 대한 인사이드 캠을 굉장히 자주 보신다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뭐 이제 제주가 이번 전지 훈련에서 선수들 훈련하는 장면들 몇몇 찍어서 올려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남길 감독님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좋은 아주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희찬이 형이 굉장히 남길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 부분들이 조금 남길 감독님한테 좀 호평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윤빛가람 선수랑 조금 맞아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의외였습니다. 이거 사실 카톡 봤을 때. 그리고 병규 형은 이제 인천을 꼽아주셨는데 인천 팬이에요. 인천 사시니까 인천 팬이 인천 팬 일단 알고 가야 돼요. 이건. 이 형은 인천 팬이신데 뭐 풀전력과 다른 킹천은 다르다. 이렇게 이유를 다져주셨습니다. 뭐 풀전력이라 하면 이번에 신진호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좀 확실히 미드필더진이 좀 강화된 느낌인데 글쎄요. 1, 2라운드 보니까 그렇게 막 낙관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천을 계속 갔다 오시잖아요. 인천은 갈 일이 계속 많아서 인천 유나이티드 계속 가는데 저는 인천이 좀만 적응이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병규형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아챔을 같이 하니까 이번에 이게 좀 타격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잘 되면 진짜 잘 되는데 잘 안 되면 조금 많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챔이 이제 8월 이제 바뀌었잖아요. 기간이 바뀌어가지고 기간 바뀌어서 이제 8월에 하는데 그 전에 조금 승점을 많이 쌓아두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제 2020년 때 그 K리그를 처음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재밌어요. 인천 축구가. 인천 축구 많이 재밌었어요. 이번에 솔직히 조성 감독님 저희 최고의 경기였잖아요. 3대3 났던 거. 제가 볼 땐 근데 약간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토트넘 느낌이 나요. 자꾸. 근데 1라운드 때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었어요. 일단 포지션도 똑같고 3-4-3.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제가 인천 경기를 많이 안 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명주 선수하고 신진호 선수가 좀 롤이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두 선수가 이렇게 선다는 것 자체가 K리그에서는 뭐 최고의 미드필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은 겹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생각이 드는 게 그 토트넘도 이제 결국 이 투미드를 쓰니까 자꾸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똑같이 인천도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이명주랑 신진호 그 두 선수는 약간 어쨌든 K리그에서 되게 톱 레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커버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만약에 두 선수 중 한 명이라도 나간다? 좀 부상으로 빠진다? 좀 타격이 클 거라 봐요. 어쨌든 뭐 인천도 사실 그래도 인천이거든요. 인천이 저번 시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인천도 끝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강주 얘기했잖아요. 예준이도 강주 이종효 감독이 굉장히 좋다라는 하고 강한 압박이 인상적이지만 후반에 조금 퍼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강주가 왜 퍼지나 했는데 강주 홈 경기장이 있잖아요. 일반 경기장보다 좀 작다고 합니다.
9m 정도의 사이드 라인 쪽이 좀 좁다고 하기 때문에 경기장이 좀 작은 편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강주가 홈 경기에서 그런 압박을 펼쳤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종효 감독이 홈 경기에서 이런 압박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기자기한 그런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감독이고 저는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수원 삼성을 너무 멋있게 자리 잡아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강주한테 저도 한 표 줄 수 있고 예준이도 한 표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예준 씨가 김기동 감독님 김기동 감독은 뭐 얘기해서 뭐 합니까? 아이고. 저는 국내 최고의 전술가 감독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김기동 감독 굉장히 좋은 감독입니다. 네. 그리고 K2 이제 K2에서 올라온 대전도 이제 예준 2도 대전을 뽑았고 저도 대전을 뽑았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대전 괜찮습니다. 이 대전이 제가 또 그 스포츠 산업을 전공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좀 마케팅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또 제 후배가 그 하나은행 그 마케터로 일을 했었어요. 대전 구단에서 보는데 되게 축구도 잘하고 행정, 마케팅 이것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좀 이 승리, 그러니까 실력이랑 조금 마케팅도 잘하니까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다큐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요즘 다큐 많이 만들잖아요. 안양도 그렇고. 그것도 되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 아무래도 저 여기서 6명 중에 3명이 이제 대전을 골랐기 때문에 또 대전이 얼마나 잘할지 지금 1승 1무거든요. 네. 어쨌든 출발을 굉장히 좋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유민 선수가 월드컵도 다녀오고 하고 그리고 좀 잘생겼잖아요. 대전은 주세종 선수 있고 그리고 저는 주세종 선수 탈압박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해요. 대단하다. 생각했고 대전은 확실히 이번 시즌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강등권 될 팀이 별로 안 보여. 누가 될지 잘 모르겠어. 저는 하나 예측하면 강원. 강원 살짝 좀 위험하다. 또 강원도 작년에 그리고 상스를 갔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감독 그 대표이사 교체 사건도 있어요.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또 양현주 선수도 있고 또 김대원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강원도 사실 잘 모른단 말이야.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 강등권은 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전 기기 빼먹었다. 이거 이민성 감독님 한번 쭉 보는 거. 진짜 역시 무리뉴가 생각나는 그 짤 있잖아요. 죽였는데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목해야 될 선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지용이는 또 주목해야 될 선수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신진호 선수랑 그리고 김인균 선수 두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김인균 선수가 대전입니다. 빠른 선수로 유명하잖아요. 네. 김인균 선수 플레이를 보니까 진짜 베일 아니야? 그 정도로 치다를 되게 넓게 가져가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지만 좀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저는 그 장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 찾아보니까 뭐 K리그 2부 리그 명플레이어 출신이고 또 이번에 인천전에서 치달과 더불어서 멀티골, 극장 멀티골까지 넣으면서 좀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것 같은데 운동 능력이 이런 직관적인 선수도 있잖아요. 딱 봐도 그냥 잘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축구를 깊게 보지 않아도 쟤는 좀 눈에 띈다. 이런 선수가 좀 리그 자체에서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조금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양현준 선수도 그렇고 엄원상 선수도 굉장히 빠르고 이런 템포를 보여주니까 확실히 경기가 재밌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어쨌든 이 빠르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조금 흉내내기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좀 걔네 능력이죠. 능력이라고 보고 이거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인균 선수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때 그 경기 보니까 그 하이라이트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이런 스타가 또 하나 있어 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K리그 유튜브 보면 쇼츠도 올라와 있는데 한번 치달 한번 보시면 대단하다 이렇게 맞아요.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키가 173이거든요.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서 헤더도 곧잘 딴다고 합니다. 좋은 선수네. 어쨌든 김인규 선수는 이번에 좀 핫해졌거든요.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좀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신진호 선수는 뭐 사실 너무 유명한 선수라서 그러니까 뭐 딱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번에 인천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사실 맞아요. 조금 저는 의외였어요. 사실 뭐 포항에서 인천으로 간다는 게 사실 옛날을 생각하면은 조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온다는 게 좀 신기했고 이 신진호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저는 인천의 순위가 판가름 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K리그 1라운드에서
좀 어시를 하는 그런 실수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확실히 클래스는 있는 선수니까 네. 인천의 시즌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리고 이적하는 과정이 그렇게 껄끄럽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신진호 선수 골라봤습니다. 신진호 선수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좀 아쉬워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적할 타이밍을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하여튼 뭐 인천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명주와 신진호 이 조합은 굉장히 이제 이론상 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도 한번 좀 골라봤는데 저는 엄지성 선수 플레이를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뭐 그냥 축구를 잘한다는 느낌이 그냥 확실히 축구를 받습니다. 네. 엄지성 선수가 저는 뭐 저돌적인 것도 있고 뭐 빠른 거는 뭐 알고 있었지만 볼을 그렇게 잘 차나? 저는 조금 이 선수가 뭐 굉장히 뭐 올라운더는 아니지만 뭔가 올라운더 같은 뭐 축구를 그냥 다 잘하니까 다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수원 1차전 때 그러니까 1라운드 경기 때 수원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좀 뭐 2라운드 때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엄지성 선수가 없으면 강주가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받았을 정도로 엄지성 선수가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조규성 선수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라운드 때 조규성 선수가 골을 넣었죠. 네, PK 골을 넣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확실히 뭐 폼이 올라온 것 같다는 느낌을 안 받지만 그래도 한 골 넣기 들어가면 이제 바로 또 풀리거든요. 그렇죠. 선수들 공격수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이 선수가 올 여름에 과연 우리가 고대하던 그 해외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 조규성 선수가 그래도 여름 전까지는 좋은 폼을 유지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확실히 저도 전북 경기 1, 2라운드 둘 다 좀 봤는데 확실히 몸이 월드컵 때만큼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겨울 시즌을 조금 부족하게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금 몸이 이렇게 완전치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한 5라운드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형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저는 5라운드도 그렇지만 뭐 한 10라운드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못했던 선수가 아니라 그렇죠. 잘했는데 잠깐 월드컵 기간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은 뭐 폼이 떨어질 수 있죠. 겨울 시즌 때. 그리고 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집중을 못했을 거예요. 집중을 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병규 형은 역시 인천 팬답게 에르난데스 선수를 뽑았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도 보면은 정말 스트라이커잖아요. 근데 아래로 내려와서 정말 그 인천의 그 전개에 도움을 정말 많이 줘요. 약간 뭐 좀 진짜 뭐 쉽게 생각하면 해리 케인처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에르난데스 선수도 저도 뭔가 탄력 있고 이런 선수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 에르난데스 선수 저는 확실히 좀 인천에는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르소 선수도 인천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의 케미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럼 인천은 이번에 용병을 좀 대체적으로 괜찮게 뽑은 것 같아요. 다. 그리고 뭐 이제 강성진 선수도 변경 하나 뽑았는데 강성진 선수가 이 국가대표 경기 가가지고 예준이가 뽑았습니다. 예준이가 뽑았어요. 근데 예준 2가 굉장히 원더골이죠. K리그에서 지금 최연소 기록 쓴 선수고 그리고 이번에 11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사실 뭐 서울에서 11번 받기가 얼마나 좀 어려운 일입니까? 되게 유망주임에도 조금 이렇게 11번 받은 거 보면 되게 서울 측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좀 밀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서울의 핵심 자원을 거듭나서 국대까지 한번 바라볼 만한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성진 선수 이번 골 보니까 이거 원래 디에슬레틱에서 뽑았거든요. 강성진 선수가 유망한 자원이다라고 뽑았었는데 해외 언론에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강성진 선수가 확실히 남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남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확 받았고 이 선수는 정말 잘 성장하면 엄청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예준이가 뭐 이제 방금 뽑은 건 예준 2고 예준이가 뽑은 건 오베르단. 제가 이 선수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브라질 리그에서 이 선수를 포항으로 뭐 이적한다 이랬을 때 그 팀 팬들께서 왜 가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폼이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포항 경기는 아직 한 경기도 못 봐갖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준이 워낙
축전하니까. 예준이 축구 진짜 잘 보죠. 축전하니까 믿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준이가 이 경기를 직관을 했어요. 수협이랑 포항 경기를 직관을 했는데 그때 김기동 감독의 축구도 반하고 또 이 선수도 반하고 했을 정도로 이 선수도 아마 수비형 미드필더인가 미드필더진에 뛸 거예요. 이 선수도 주목해서 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일본인 두 선수도 뽑았죠. 뭐 여기다가 아데바요 세레머니라고 작성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리그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아마노준 선수가 울산 상대로 골을 넣고 울산 팬들 앞에서 안돼 위험해 이런 거 하지 마.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이제 하나의 뭐 이벤트로는 괜찮은데 이런 거 좀 불안하거든요. 왜요? 이거 재밌잖아요. 재미는 있는데 이래야 그 울산과 이 현대가 더비의 라이벌의 그 것도 더 치열해지고. 맞아요. 결국 리그 흥행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 컨텐츠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데 무섭다 이런 거. 약간 세레머니를 할 때 그 투척 당하지 않을 거리로 조금 적절하게 잘하면은. 어쨌든 뭐 아마존 선수가 축구 잘합니다. 축구 잘해요. 축구 진짜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성적을 거둘 거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대가 더비가 아마 2번 더 남았죠. 2번 더 남았을 때 뭐 FA컵에서 만날 수도 있고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존버하겠습니다. 아마노주 선수의 아데바요로 역주행 세레머니. 이거 큰일 납니다. 달려가서 무서워요 이런 거. 어쨌든 뭐 아마존 선수도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희찬이 형이 처음에 이렇게 적어줄 때 에사카라 써가지고 누구지? 에사카가 누구지? 내가 모르는 선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타루 선수. 그러니까 에사카 이타루 선수인데 이타루 선수도 한 경기를 제가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이 선수도 확실하게 좀 좋은 선수인 것 같고 국대 경기를 한 경기가 뛰었을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존 선수를 대처할 수 있을까에는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직 한두 라운드밖에 안 뛰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히 좋은 선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약간 아기자기한 그런 플레이들이 한국에서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일본은 이제 일본 리그에서는 한국 골키퍼들을 되게 잘 영입하잖아요. 약간 그런 상호 교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넘버 10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넘버 10 자리에 뛰는 일본인 선수들을 좀 우리나라는 선호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에는 수원 삼성에 마나보 선수 있었거든요. 근데 마나보 선수가 조금 뭐 중간 8골짜리인가 뭐 어디에 다치긴 좀 했었는데 그래도 나오는 때마다 조금 어느 정도의 성과는 보여줬거든요. 어느 정도의 플레이는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인 선수들도 한국 리그에서 좀 잘 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K리그 얘기도 해보면서 뭐 주목해야 되는 선수 그리고 뭐 주목해야 될 팀 그리고 뭐 우승팀도 한번 예측은 해봤는데 확실히 K리그가 풍성해진 것 같아요. 뭐 중계도 그렇고 뭐 선수들도 그렇고 스토리도 쌓여 있고 뭐 강성진 선수 같은 유망한 점도 플레이 굉장히 좋고 뭐 아까 강을 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양현준 선수 있죠. 뭐 그렇죠. 김대원 선수 있죠. 그리고 신진호, 이명주 그 라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제가 수원 지역 저 용인 사는데 수원에 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삼성 경기 굉장히 좀 자주 봐요. 근데 수원 삼성도 1라운드 때는 좀 많이 부진했지만 2라운드 때 전북을 상대로 그렇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전북 수원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이제 정민기 골키퍼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 경기. 그래서 저는 확실히 좀 아쉬운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원 삼성 뭐 팬으로서 입장 말씀드리면. 근데 확실히 수원 삼성도 뭐 계속 부진한다 하지만 2라운드 경기 봤을 때는 조금은 반전이 보이겠는데 반등이 보이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정말 어렵다. 우승팀은 뭐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상스부터 하스까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선수 너무 많아요. 아무쪼록 K리그에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K리그 관계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주시면 축구가 더 풍성해지고 볼거리 많아지고 또 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좋아지니까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시간이
오늘 많이 했어요. 오늘 많이 했어. 이게 피해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 경기씩 짚으니까 시간 오래 걸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던 선수가 마운트 선수였는데 이 얘기는 다음 주로 좀 미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제가 또 바뀔 수도.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총 2개 이야기 한번 더 짚어봤는데요. 뭐 해외 거 하나, 그리고 국내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